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직전 논현동 자택을 찾았던 친이계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 정권이 오늘 치졸한 꿈을 이루었다. 그래요? 없는 죄를 누가 만들어내기라도 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코너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그와 가장 가까웠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또 넘겼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시받고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단 한 건도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살려는 거죠. 자신을 위해 평생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공경에 처했는데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내빼는 거, 그거보다 치졸한 게 있습니까? 누구더러 치졸하다고 합니까? 김어준의 콧방귀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그거 라이브로는 보셨어요? 네, 그렇죠. 놓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인도 참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예. 주진우 기자를 대표로 해서요. 많은 기사를 써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BBK 건도 시사인에서 네. 사실은 터뜨리기 시작했고 다들 봤겠네요. 다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이제 일부러 차로 이동하면 못 보니까 시간 기다렸다 봤는데 첫 번째 소감은 경찰이 너무 많았어요. 네, 지지자들이 의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구속하라고 소리치는 시민단체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은 없었고. 예. 제가 처음 느낀 소에는 경찰이 한 사람도 없었어도 되겠다. 네. 그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때 버스 타고 가도 될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평온하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요? 그런, 변은 뭐였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표현 중에서요. 네. 역사에서 자신이 마지막 일을 겪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정치보복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같은 맥락인데, 제가, 가장 이명박적이다, 싶었던 말은 이 멘트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식으로 해석도 하는 언론들도 있던데 전혀 잘못 짚은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왜 제가 이명박 연구가로서 오랫동안 밤낮으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할 말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뭔가 할 말이 있는 척, 숨기는 게 있는 척, 그래서 비장의 카드가 나에게 있는 척,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명박식 블러핑인데, 왜 작년 가을부터 계속 우리가 뭐 없겠냐. 네, 그런 이야기들을 꽤 했었습니다. 주변의 측근들이요. 예,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그때 사실 뭘 꺼내놓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할 말이. 이분은 뭐가 있냐면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돈에 대한 욕망. 욕망이라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만약에 욕망을 결정처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면 그때 거기에 이명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분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예. 그거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는 분이다. 제가 어제 소회는 그겁니다.
자,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좀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포토라인 서가지고요. 70초 동안 6문장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읽지 않았는데요. 적어온 문장 중에서 읽지 않은 문장이 이겁니다.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준비하고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직전에 검찰 간부들과 만나서는요. 편견 없이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정치 보복이란 의미고 이것이 보복인 만큼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 나도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없다. 예.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준비한 입장을 읽고요. 기자들이 바로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딴소리하거나 혹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냐라고 했더니 계단이 위험하다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언론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지지자가 없냐.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가치를 보고 지지를 했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뭐 하자는 있어도 나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확인된 이상 가서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예. 목가적 풍경이었다니까요. 예. 대단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잔잔한 아무런 물결이 치지 않는 바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는 거. 네, 하루 종일 걸려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네. 대신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걸어놓은 겁니다. 아무도 더 흔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예. 요것도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좀 전에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나왔죠. 예, 6시 25분쯤인데요. 조서 검토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6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고요. 조사는 14시간 정도 해서 어젯밤 11시 55분 정도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진작에 끝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진작에 끝났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권 기자로부터 새벽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의미 없이 진술조서를 읽고 또 읽고 큰 소리 내서 계속 읽었다고 해요. 예. 그 사실 한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 문제 있는 문구 이런 거 고치면 되는데,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까지. 꼼꼼하게 뭐 읽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꼼꼼하게 읽은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열받았다고. 읽고. 그래서 검찰 쪽 해석으로는, 이만큼 내가 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새벽까지. 왜냐면 어젯밤 12시에 1시 나가도 됐거든요.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의미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 없이 계속 그냥 읽었다고. 읽고. 보통 이제 변호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문구 쳐다보고 하면 뭐 2-3시간 걸릴 수 있어요. 네, 조서를 꼼꼼하게 보는 건 또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다 끝났는데 계속 소리내요. 반복해서 조서를 읽고 했다고 하네요. 아침까지. 자, 그랬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그리고 이제 전면 당연히. 예,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분은 본인한테 불리하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내가 아니라고 그럴 뿐이에요. 그 앞에서. 이 눈, 코, 입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끝까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검찰이 포착한 혐의도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전했는데요.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말이죠. 원래 이제 맞사위죠? 예, 맞사위
이상주 변호사 뉴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몇 번 거론했었는데, 이제 그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22억 원 정도를 이제 전달했는데 그 중에 8억 원은 인정했지만. 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라는 거고요. 8억 원, 전달한 8억 원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그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상주 변호사가, 여긴 변호사로 간 게 아니니까 이상주 씨가 14억 5천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당 부분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요.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벌이는 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상주 변호사 본인이, 예, 불구속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죠. 예. 만약에 여기 명백히 전달된 게 확인됐는데 부인하게 되면, 사실관계 이렇게 명백한 걸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본인이 서로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 맞딸의 사이잖아요. 장모. 이 혐의로 오래 살지 않아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배달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갇히면 안 된다. 그 안에. 저는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갇히면 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삼성도 이분이 갇히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핵심은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아니고, 예, 본인이 갇히지 않으려고. 네, 현재도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네. 이거 의미심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장모를 벌이면서까지. 네, 사유의 자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소실장 진술에 따라서요. 미국 순방 중에 미화 10만 달러 김 여사가 보좌관에게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의 새로운 의혹 폭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윤옥 여사는 1차 비공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된 바는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도. 예, 나름, 취재 결과입니다. 예.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많은 조사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1차 알고 있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 미주한국일보의 보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방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입니다. 관련해서 자신이 전달한 바는 아니고요. 만나서 가방을 받은 바는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요. 돌려줬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을 정황을 포착하였다라고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돈까지 돌려줬는지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도 돌려줬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 배달한 게 아니라 실제 들고 간 사람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방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면 돈을 넣은 걸 확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은 캐리어였던 거죠. 예.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법정에 처음 섰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이 이 혐의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예.
40년이나 아닙니까? 40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고요. 청와대 내내 같이 있었고, BBK 방어는 이분이 한 거거든요. 소송도 다 이분이 한 것이고, 다스 대납 이분이 갔다 온 것이고, 다스 대납 비용 남은 거 이분이 가서 해결한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 자신의, 이해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안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도, 법적 책임도 같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등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어제 원래 법정에서는 예정이 없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여기서 더 나오냐 안 나오냐, 더 인정하냐 아니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찰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느냐,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배신감을 느끼겠죠. 거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너만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 자, 다음 순요.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건데요. 이에 앞서서 9일 스웨덴 매체들도 리 외무상이 조만간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그동안의 북미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구권. 사실 이제 구동구권이라고 부를 것도 너무 구태연한 게. 예, 동유럽이죠. 너무 오래 전이라 이제. 예, 그게 뭐 몇 년입니까? 30년 됐기 때문에. 동유럽은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고 그때 북한과 맺었던 관계들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중에는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행사에 북한 대사가 방문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뒤늦게 참석 의사를 밝히고 관저에 찾아와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면서 관계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의 글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는 처음입니다. 예. 한국 대사관에 이제 탈북자들이 뛰어들어가고 그걸 뭐 막으려고 하고 이런 뉴스는 많이 봤어도 북한 대사가 한국 대사관에 온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바뀌고 있어요.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시간상 하나 둘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틸러슨 장관 해고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관까지도 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차관이 명의를 내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차관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다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즐겨요. You are fired 하는 거. 네, 굉장히 유명한 본인의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리얼리티 쇼에서 했던 말이죠. 이걸로 사실 지금의 지명도를 얻었다고 봐도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지명도를 얻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는 괴짜 사업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그렇다고 전 미국적인 지명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프로레슬링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명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레슬러들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전국적 스타가 됐죠, 미국에.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제 넌 해고야, 파이어드고.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틸러슨 장관이 해고된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자 차관도 바로. 예, 그렇죠. 예. 바로 날리는 거 아닙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요. 바로 파면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어제 이제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전문가들 잠깐 모시고 싶었는데 미국 이야기 좀 이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함께 그거 마저 알려주마 하는 시간입니다. 권수정 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기자들 전화 많이 오죠? 네, 지난주에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왔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네. 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안지사를 비롯해서 그것이 이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네. 정치와 연결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 연결해요. 기자들이 제일 먼저 연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물어보죠. 네. 네. 자, 이번 주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상당폭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다 올랐고요. 그 평화당이 조금 이제 소폭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야당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4%포인트 오른 69.2%입니다. 부정평가 역시 4.2%포인트 내려서 24%이고요. 그러니까 1월 2주차에 한 70%대 초반이었고, 그때가 한 2주 만에 10%포인트 떨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네, 그때 이후에 다시 70% 선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한반도기니 비롯해가지고 네. 평양 올림픽, 평창 올림픽 예. 한참 돌 그리고 때 가상화폐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었죠. 복합적으로 확 떨어졌었죠. 예, 일간으로부터 보면은 재밌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69.2%. 예, 지난주 금요일 날 66.1%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67.9%, 그리고 13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69.7%. 그러니까 어제 이제 MB가 소환이 됐죠. 69.2%.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여론조사보다 이제 리얼미터가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덜 나옵니다. 덜 나오고 크게 뭐 큰일이 있어도 그 변동 자체가 네. 상당히 크지는 않죠.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70%대로 회복이 됐거든요. 네. 잠깐 제가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저희 여론조사하고 다른 여론조사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국내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포털의 검색어 트렌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검색을 한 네.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1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7일 날 정봉주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았고요. 그때는 뭐, 예. 예. 5일 날 안희정이 정봉주를 100%를 잡았을 때 한 80% 정도로 많았고요. 그리고 10일 날 네. 민병두라는 검색어가 한 민둥산 정도로 한 반 정도가 나왔어요. 정봉주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지금 검색어 완전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관련 뉴스가 이제 점점 안 나오기 예.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네. 9일 날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예. 확산이 북미 됐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예. 관련 검색어와 예. 정봉주 관련 검색어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정봉주 관련 검색어가 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희정 검색어, 정봉주 검색어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네. 지난주에 이제 여권 인사들의 이제 선 관련 네. 그 문제가 의혹적이죠. 예. 대중의 그 관심들을 다 잡아먹었던 거죠, 사실상. 검색 예. 트렌드를 보면 명백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좀 딜레이드 된, 좀 연기된 효과가 지금 이제 그 관심들이 그러면 줄어들면서 대북 성과, 그 외교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리얼미터 같습니다. 분석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난주에 대북 성과 대북 네. 외교가 네, 이루어진 직후에 70%가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왜 이렇게 반응이 안 됐냐? 네, 네. 늦게 반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포털 검색 트렌드를 봤을 때 네, 대북 네. 성과 관련한 검색의 100배 정도가 네, 네, 맞습니다. 예. 10배 정도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사건 또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정말 상당히 복잡했는데 제 머리도 되게 이제 혼재되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을 보면은, 민주당은 50%를 회복했습니다. 예. 그렇죠. 51.5%가 나왔고요. 역시 3.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0.3%포인트 떨어져서 18.9%, 바른미래당도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7.4%, 정의당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8%, 평화당은 0.2%포인트 올랐지만 2.8%에 그쳤습니다. 전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70%를 거의 회복해 가는 거는 한편 이해갑니다. 지금, 외교 성과가 너무 크니까요. 네네. 민주당이 50%를 거꾸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 관련 주로 민주당 소속 네네. 정치인들과 관련한 의혹 네. 예?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해석해 보십시오. 예. 대통령 효과다라고 네, 봐야 돼요. 물론. 그게 가장 깔려 있고, 지금은 미투에 따른 어떤 여권 인사의 이제 성폭행, 성추행 논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 워낙 분석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진영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야라든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좀 왜곡된 권력 관계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씩 계속 다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결, 예. 정당 연결하지 않는다. 예. 예.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조금 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50% 넘어간 건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그리고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겠습니다. 아무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네요.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당 구조가 펼쳐지기는 저희들이 잠재정당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이제 주변부의 지지층들이 정의당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예. 근데 딱 뜨고 나니 오히려 정의당에 이제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미투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구조가 바뀌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민주당은 뭐 보합세 아니겠나 싶은데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예, 네,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는 3.4%포인트면 이제 주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상당 폭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당이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네. 예, 정당이 3%고 4%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희한하네요. 네. 한국당은요? 한국당은 소폭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18.9%. 네. 그래서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5, 6주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교 성과가 상당히 컸잖아요, 사실은. 네. 3호 이제 남북 합의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었는데 외교 성과에 대한 대응 그 자체가 기존의 프레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국민들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이 않나 외교 성과는 싶고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계속 네. 비판하는 것이 네. 이번 안보 문제는 그 선거가 다가갈수록 그 보수 정당에서는 비판하면 유리한 국민이 펼쳐졌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부인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것도 부인하니까. 예, 물론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와서 조금 나오면서 스텝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에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너무나 대조되니까. 예, 네. 보수 야당이 전략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안보 문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제 미국과도 회담한다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마당에 계속 공격하는 거는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은 보수층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좀 우려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딜레마겠죠. 예. 네. 어쨌든 쟤는 문 대통령이 올라가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민주당이 거꾸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잘 여러 맞추는 가지, 편인데. 네. 잘 맞추는 편인데 제가. 뭐 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채널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3%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네. 딴 생각하고 있었나? 자, 희한한 최근에 본 여론조사 결과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없는데. 자, 다음은요. 대통령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까 정당 구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부분도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이 되었죠. 소환이 되었고 그래서 워낙 큰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법에 따라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반면에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공감을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거의 대답이 같아요. 탄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거의 비슷한 대답이네요. 예. 네. 보통 요즘 어떤 전국의 쟁점, 여야 간의 쟁점들 같은 경우 보통 6대3 정도의 그 비율이 나왔거든요. 10% 정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엄정한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 79.5%가 나왔습니다. 거의 80%가 나온 거죠. 그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된다는 것은 15.3%가 나왔습니다. 그 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아니죠. 시사인의 했죠.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일본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특사단이 나라들을 다 돌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 그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산정책연구원 김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틸러슨 경질. 네. 예. 이게 미 국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 국무부에 본인과 같이 공부했던 지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네. 지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미 국무부에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네. 걔는 요새 연락이 안 돼요. 너무 바빠갖고. 자, 틸러슨 경질에 대해서 네. 미 국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직접 확인해 본. 국무부 내 이제 직원들 반응은 좀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다행이다. 네, 잘 됐다. 왜 다행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틸러스 장관이 일단은 신망을 좀 많이 잃었어요. 와갖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좀 구조조정 비슷하게 이걸 뭐 군살빼기를 해야 된다. 기업가 출신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잘 안 맞다 보니까 네. 국무부가 계속 수모를 당했잖아요. 예산도 막 30% 삭감당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틸러슨 덕분에 국무부 전체가 홀대받는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무부를 이렇게 대변해 갖고 좀 강하게 맞서주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는 이제 그래도 보스한테 기대하는 게 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뭐 폼페오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 친한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부처 중에는 1등 부처라서. 당연하죠. 전 네. 세계에 돌아다니고 네. 미국이 하는 모든 그 외교적 의사결정에 국무부가 항상 그렇죠. 다른 공무원보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들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뛰어나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를 유난히 무시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부에 빈자리들 많은데 안 채워주고. 절대 안 채웠죠. 네. 네. 그리고 그 빈자리 왜 안 채워주냐고 그랬더니 나 하나면 된다고. 원맨쇼. 네. 예. 나만 중요하다. 나만 매터하다고. 참 일관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것과 그 안에서 보는 차이군요. 네. 미국 국무부 내에서는 틸러슨이 자기 장사만 한다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관을 통해서 이제 부처 힘을 키우고 혹은 뭐 가림막이 되고 방패막이 되고 혹은 그런 걸 기대하는데 틸러슨이 전혀 그런 걸 안 전혀 했다. 그런 거 못했죠. 그래서 틸러슨의 성향과 상관없이 국무부에서는 차라리 폼페오가 낫다. 폼페오가 낫다. 이어서 골드스타인 차관은 네. 왜 해고했습니까? 편들었다가 이제 해고가 된 거죠. 틸러슨 그러니까 왜 틸러슨이 해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 뉘앙스는 도대체 왜 해고를 했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쁘게 했으니까 너도 그럼 같이 가라 그래서 자른 거죠. 아니 저는 점점 그 트럼프를 통해서 말도 안 되긴 한데 트윗으로 해고하는 건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FBI 국장 코미 같은 경우도 네. 뉴스 보고 알았잖아요. 자기가 해고당할 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예. 근데 뭐 백악관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금요일날 이제 켈리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틸러슨 장관이 켈리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틸러슨 장관이 이제 원래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는데 네. 금방 돌아왔거든요. 좀 이렇게 축소를 하고 일정을. 그리고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뭐 북한한테서 아직 뭐 소식 들은 건 없고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네. 통쾌함도 있어요. 일종의 묘한 쾌감 같은 거. 확 자르는구나. 말도 안 되지만 저는 미국인들이 이 과정 전체를 단칼에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좀 드라마 같죠. 약간. 예. 그 이제 뭐 리얼리티 쇼 흉내낸 건데. 그렇죠. 예. 연인 사이에 이별할 때 문자로 한다고. 정말 그거는 최악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SNS에서 그쵸. 예. 나 방금 잠깐 잘랐어. 이렇게 소위 이제 백악관에 자기 사무실에서 네. 사인을 할 걸 트위터로 쓰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이 송별사 같은 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은 그래도 뭐 지금까지 뭐 자기가 정부에 뭐 서브를 할 수 있어 뭐 굉장히 영광이었고 대통령한테 감사드리고 이제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영광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감사 요거 싹 뺐어요. 근데 저는 잘릴 것 같았어요. 왜 잘릴 것 같았냐면 북미 정상회담 네. 을 성사시킨 것이 이 틸러슨에게 조금이라도 공이 돌아갈까봐 그거 견딜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즉시 성사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계속 이제 이거는 뭐 틸러슨 장관이 노력해온 덕분이고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뭐 이런 분석 시작하면 왕짜증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근데 원래 싫어했어요. 원래 싫어했지만. 원래 싫어했고.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둔 거잖아요. 또 그 비서실장이 반대하고. 비서실장하고 이제 매티스 장관이 반대를 했죠. 작년 11월에 경제설에 아주 세게 나왔고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막 짐 싸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매티스 장관이 그 당시에 사실 나왔던 얘기가 틸러슨 자르면 나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나와갖고 그 얘기가 다시 돌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틸러슨을 잘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을 그리고 텐데. 자기 말 잘 듣는 충성파를 꽂아 넣고 싶었던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대북 성과를 본인이 다 누려야죠. 네, 온전히 누려야 하는데 떠든 사람들 빨리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뉴스가 전해졌을 때, 네. 그리고 뉴스가 전해진 이후, 한 일주일간, 미국 언론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처음에 물론 굉장히 충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틸러슨, 물론 이제 메인스트림 쪽에서 좀 약간 리버럴한 쪽은 틸러슨의 해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버텨나겠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대북 성과, 혹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그 충격적인 뉴스 이후로 어떤 반응이 조금씩, 어떻게 반응이 정리되가 가느냐. 처음에야 다들 충격받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 칭찬. 야, 대단하다. 굉장한 사람이다. 전 세계대로 나왔으니까. 예. 예. 그리고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우리 대통령 갖고 어떻게 하냐. 북한 쟤네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외교안보 라인도 상당히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이 좀 문제가 많은데. 예. 그래서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을 어떻게 믿냐. 이게 굉장히 성과가 있기는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굉장히 나쁜 뉴스가, 지금, 보선이 진행 중인데, 그죠? 예. 보선. 네.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보선 결과가 나왔죠. 네, 0.3%로 민주당 후보 램이 이겼죠. 그 의미를 좀 해설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1월 20일 이래 작년부터 지금 이번 펜실베니아 선거까지 8번 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가. 연방의회 선거, 상하원 선거인데 그 중에서 3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근데 민주당이 가져갈 만한 정말 민주당 텃밭이어서 당연히 가져갈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캘리포니아 34번 디스트릭트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알라바마 상원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져갔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펜실베니아 가져갔고 근데 나머지가 사실은 그 한나 캘리포니아 빼고는 전부 다 공화당 텃밭이었거든요. 이게 펜실베니아 요 지역은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쇠락한 그렇죠. 예, 쇠락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철강 산업 지역 네. 거기 기반한 동네에서 졌다는 게 그렇죠.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서버브가 하나 있고 그리고 피츠버그 바로 아래쪽. 그래서 철강 산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로 이겼었고 지난 한 8번을 내리 공화당이 차지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혹은 예. 민주당이 광주에서 그런 정도의 의미로 충격적으로 물론 격차는 적었지만 졌다는 게 문제 아닌가. 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더욱 공화당 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악재인 게
관세 폭탄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난리를 쳤는데 저는 요 타이밍에 맞췄다고 보는데 여기 졌어요. 근데 네. 아무 소용 없이.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그 관세.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리콘 그만두고 어쩌고 한 게. 네, 그걸 저는 이 선거를 향해서 때린 거라고 봤는데 졌어요. 네. 이게 안 통한 상당히, 거예요. 예, 상당히 뼈 아플 거예요, 공화당한테는. 그래서 여태까지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네. 확실히 민주당 쪽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뉴스가 근데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러면 이럴수록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했어요. 관세도 안 통하네? 뭔가 좀 사실 근데 북미 회담이 중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이게 뭐 유권자한테 뭐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그 제3자 논평가들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 뭐라도 붙잡아야 뭐라도 되는데.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북미 회담의 성과는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좋다. 그래서 아주 굿뉴스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우리가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용할 날이 올 줄이야. 아, 그러네요.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이 네.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항상 이렇게 해왔지. 그렇죠. 예. 네. 트럼프한테 땡큐고요. 볼수록 또 귀여운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네. 저는 노벨 평화상 꼭 트럼프한테 줘야 되겠다고. 미국 혹시 언론은 이런 반응은 없나요? 노벨 평화상 이번 노벨 평화상은 누구에게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다면 1순위고, 뭐 미국 트럼프 언론에서? 대통령도 뭐, 만약에 성사가 돼서 잘 풀려 나간다면은 이제 물망에 오를 수 있죠.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가 우리끼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있어요. 예. 네. 이번 이거 된다면 누군가 평화상 받는데 그럼요. 누가 받냐 도대체. 공동수상은 또 싫어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달려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좋아요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어제 문자 왔는데 그걸 직접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좋아요 눌렀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쓴다는 겁니다. 아, 또 우리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셔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노벨 프라이즈 투 유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적당한 영어는 뭐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for you야 됩니까? to you야 됩니까? 아니면 뭐. 둘 다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알아서 섞어서 쓰시고 네. 다 똑같이 근데 쓰면 너무 안 돼요. 또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쓰면 좀 너무 예문을- 친하니까 약간 다르게 또. 예문을 좀 정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AS 시간에 예문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스펠 틀려도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예.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틀려도 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는구나. 나는 위대해. 그러면서 계속 좋아요 찍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습게도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우습게도 이번에는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을 차곡차곡 올리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나서야 되는 거죠.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미국 분위기에서는, 너무 머네요. 그럼 이 얘기로 돌아올게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랬고, 미국 예. 언론들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이걸 해냈지? 뭐 이런 식의 반응들. 예, 대단하네.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국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될 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조금 약간 회의적인 얘기가 많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네. 북한은 어떻게 믿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못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둘 다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받아쓰니까 네. 미국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은 주류 건 사실이에요. 미디어는 그러니까요. 네. 주류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여태까지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네. 그 관점의 연속 손상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살짝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또 막 반대를 하고 뭐 이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죠. 오바마 시절이나 그 이전이나 미국은 항상 이렇게 한반도에서 대치 상황을 충분히 즐겨왔잖아요. 누려왔고 그 경제적 이득을 가져갔고 무기 팔아가지고 그 상황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려고 시도했던
대통령이 클린턴 한 번 있었고요. 그쵸. 그죠? 예. 그리고 나서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당대 인물에 설득됐고 그때. 뭐 올브라이트 표현에 의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다라고 예. 얘기를 했죠. 그때는 정말 존경한다고 하고 설득됐었고 그 이후에 부시가 살짝 시도하려다가 또 안 됐고. 예. 이번에 더 이상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랬어서는 된다고. 의외로 봅니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합니다. 주저미디어는 걱정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지금 뭐 백악관에서 또 누가 나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상황 발생하면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였습니다. 정치 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은 일들이 막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요즘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아직 선거 한참 남았는데, 선거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이례적인데. 자, 네. 그 중에서, 대북특사단이 이제, 귀환했어요. 예. 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평가해 주십시오. 예.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한계점에 들어온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네. 특히 미국과 대화를 잘 해서, 물밑 대화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특사를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폼페이오 CIA 국장을 전격적으로 예.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지금 현재 CIA 국장으로 발탁된 하베스 예. 여성 예. 국장, 코리아 센터장 예. 이런 분들과 소위 CIA 팀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드림팀이 돼가지고 우리 서훈 국정원장 등과 예. 잘 조율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등 이러한 성공은 결국 서훈, 폼페이오 등의 아주 드림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좋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싫어했죠? 트위터로 바꾼다 예. 하고 올려놓고 3시간 후에 통보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퇴임하면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관도 경기를 반대하니까 너까지 나가. 예. 이래서 단박에. 아주 뭐 혁명적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혁명적 인사.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닮은 꼴이 많다니까요. 맞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그러지만은 네. 인사 스타일도 똑같아요. 네. 김정은도 그냥 느닷없이 별을 뗐다 붙였다. 거기는 뭐 사실상 독재 국가니까 그렇다고 쳐도 여기는 독재 국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트럼프로 통하거든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집권 1년 만에 트럼프가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백악관도 그렇고 뭐 장관도. 그런데 끊임없이 바꿨어요. 끊임없이 바꿨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 하면은 뭐 탄핵하자고 들고 나왔을 거예요. 망조가 들었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그런데 참 이번에 어떻게 됐든 저는 잘 됐다. 네.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리고 폼페이오, 하베스, 하스펠. 예. 하스펠 CIA 국장 예.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번에 예.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대북 특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예. 일한 팀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이분들은 아주 매파란 말이에요. 예.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봐라. 트럼프가 한 방 먹인 거예요. 너 잘못하면은 우리 강경 세력들이 절대 가만 안 있으니까 북미 회담을 가질 때 너 잔소리 마라. 이런 경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하면은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쪽의 반응이나 이쪽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이제 상당히 반대 강경하게 그러니까 아베 수상은 그 트럼프나 미국 관료들의 강경 발언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동안 살아남았죠. 네. 그런데 이제 정반대 상황이 딱 되니까 금세 꼬리 내려가지고 태세전환이 빨라요. 뭐 30억 달러를 폐기 자금으로 성금으로 먼저 내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가 하면은 심지어 우리 서훈 특사가 일본에 가니까 그냥 의자도 과거처럼 하지 않고 싹 자기랑 똑같은 그런 것도 했지만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차제에 자기들도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소외되면 큰일 난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재팬 패싱되면 큰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패싱시킬 필요 없습니다.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과거 육자회담의 멤버들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자기가 어떻게 됐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을 받아서 했건 안 했건 대북 제재를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공이 크다. 그러니까요. 커요. 자기 자랑 타이밍이고. 그 실제로 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안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특사 자리를 옆에다 빼놓고 중화사상 그런 지도자로서 면모를 자랑했지만은 같이 하자. 이래서 좀 많이 끼어들고 그래서 차이나 패싱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본래 러시아는 조금 이 육자회담 국가 중에서도 멀리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니까 자기들이 바빠요. 정신이 없죠. 물론 재선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는 거듭 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해결할 일이 곧 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 까똑까똑은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요. 의원님 까똑이었습니다. 그걸 또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시네. 까똑은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제 뭐 끝났죠. 그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아닙니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는 박지원이 겁니다. 이제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들 자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자기 게 되니까 오늘부로 다스는 박지원이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시다. 검찰이 약 80% 이상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상한 회장이라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스는 박지원 겁니다. 제가. 그렇죠. 방송에서. 검찰이 이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사단 외교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긍정적이 아니라. 더 이상이 없다? 아마 최근 근대 와서 이렇게 대북 특사 활동이 성공한 적, 특히 미국과 이렇게 일거에 모든 것이 일괄타결, 패키지 딜이 된 것은 최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계셨으니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주변 초강대국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초강대국이죠, 세계적인. 그렇죠.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런 다자 외교를 우리나라 주도로 한 적이 있었던가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처음 아닙니까? 사실상 처음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은 운칠 기삼 하는데 네. 운구 기구한 것 같아요. 운구 기구는 저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도 좋고요. 네, 운도 실제 좋고. 예, 타이밍이 딱 맞고요. 절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예.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경제가 좋아졌는데 중국 등 경제 제재 압박이 트럼프에 의해서 얼마나 오니까 예. 견딜 수가 없죠. 오래 건들 수가 없으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마당이 500여 개가 넘고 핸드폰이 50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니까 정보가 흐르니까 예. 인민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은 나는 핵 보유국가의 최고 지도자다. 예. 6번 핵실험을 했으니까 난 손에 댈 거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해서 경제 부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고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 중간선거가 있죠. 지금 자기 재선 캠프는 있죠. 자기 지지도가 30%대에서 헤맨단 예. 말이에요. 예. 이번에 특히 공화당이 센 펜실바니아 주에서 예.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졌어요.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예, 젊은 친구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은 하나가 지면은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고 또 국내 문제도 뭐 포르노 배우 예. 스캔들 뭐 러시아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돌파구를 찾는데 제일 좋은 게 세계적 재앙을 제거하고 일거 해결하는. 예. 미국 본토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둘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다 성격이 또 비슷하다니까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임기 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이것도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절묘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중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예.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합의가 진전되기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쪽이 정권 교체가 돼버린다든가 이쪽이 된다든가. 그런데 아주 이번에 잘 됐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만들어내기도 힘든 상황이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필 올림픽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운이 맞으면은 예. 다 잘 되는 거예요. 주어진 운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예. 운이 나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건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운이 온 걸 잡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저한테는 운이 안 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운이 20여 년 전에 왔죠. 아니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떤 운이 오고 있어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소환됐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난 이명박 대통령이 예. 다른 거 좋아요. 좀 그래도 전직 대통령답게 대국민 사과도 진솔하게 하고 좀 했으면 좋지. 그래서 지금 아몰투라 간답니다. 아몰투요? 나몰투. 나는 몰라. 다 모른다고. 이것도 몰라. 다 몰라. 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나몰투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 영포 빌딩 지하 벙커에서 네. 기록이 다 나왔고 또 자기 측근 형님 친인척들이 다 불어줬고 네. 어떻게 MB만 몰라요? 그것도 참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 특허청에다 특허 받아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구속영장은 청구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어요. 네. 영장도 아마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부분만 아마 담은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도 사자방 같은 것은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죠. 예.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제 뒤로 넘어질 정도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런 얘기 관련해서 해외 뭐 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모르죠.
들었는데 모르시는 건 뭡니까? 어쨌든 듣긴 들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아, 자원 얘기야. 진짜 예. 이건 형제간에 너무 한 거고. 형제간에.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박영준 차관은 예. 저도 장관도 해보고 뭐 비서실장 해봤지만은 아니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예산, 기업들의 돈들이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MB 창고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박영준 차관이 아프리카 담당이었던 것 같고 이상득 의원은 중남미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둘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예.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MB가 직접 가갖고. 예. 또 크니까. 거기가 제일 큰 게 있었나 봐요. 중동,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중동 지역을 자주 대통령이 시절에 직접 갔고 그 이후로도 자주 갔죠. 예.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중동 건설 많이 해봤으니까 그 돈 매가를 잘 알겠죠. 그분이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뭘 몰라가지고 국정농단을 했고 예. 그 머리가 뻥꾸라란 말이에요. MB는 돈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예.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예. 이제 끝에 가서 그걸 좀 밑에 참모들에게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주면서 너도 먹고 살아라 했으면은 이런 탈이 덜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100% 자기만 먹어버리니까 측근들이 다 이실직고 하고 왜 그 장부는 또 영포 빌딩에다 갖다가 지하방거에다 숨겨놓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니까는 그 실무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MB가 못 묻으니까 예. 물으면 답하려고 맞습니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다 사실은 없애버려서 진작에 없었어야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요. 그렇죠. 믿지 예. 못하니까. 뭐 그 돈 어쩌냐 하면은 제가 얼마 어디서 가지고 와서 빵집에서 2억 받아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물에 내놔야 자기가 안 먹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 격벽을 쳐서 서로 정보가 통하지 않게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막을 수도 없게 된 것도 있고 아니 저쪽에서도 저렇게 했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했네? 뭐 그런 것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서로들. MB가 돈 먹는데 귀신이고 딱 부인하는데 귀신이에요. 나 몰라. 절대. 뭐든지 모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죠.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불량. 아몰투. 아무것도. 하여튼 해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려는지 네. 그게 문제고 그러나 역사는 밝혀지더라고요. 네. 또 해외를 담당한 어떤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섭섭한 사람이 나오죠. 저도 그 해외를 담당, 왜냐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사하다가 이 계좌가 해외에 있는 게 튀어나왔을 때 자기가 관리하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네. 예. 큰 덩어리 돈, 지금 뭐 100억 이런 거 말고. 100억짜리는 껌값이죠. 뭐. 완전 껌값이. 예. 아니, 엄청나잖아요. 공과금. 핸드폰 요금 정도, 예. 예, 보시면은, MB가 돈 관리도 잘못했지만은, 인간 관리도 잘못했고, 친척 관리도 잘못한 거예요. 돈 관리는 보면은 잘한 것 정두원 문 같은데. 같은 분, 예. 얼마나 서울 부시장 하면서 MB 대통령 되는데 공신이에요. 절대 공신이죠. 예. 절대 공신. 김희중 비서관. 예. 국회의원 할 때부터 쭉 데리고 단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그 나는 한국당 그 양반들 홍준표 대표가 이것은 6.13 선거를 의식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 또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왜 거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가요? 예. 그러니까 MB 구속해라 하는 게 80% 돼. 10명 사람 8명 중 10명 중에 8명이 구속하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나오는데 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면 도망이 전혀 안 되는 말을. 다 안 되죠. 네. 6.13 선거에 MB 보호했다가 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흥분하셔서 마이크를 너무 멀리 떠나셨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분은 자꾸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저렇게 전응아들이 정치하나 했어요. 전응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수야당이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네. 홍준표, 아베였어요. 그런데 아베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국당하고 바미당이 반대를 하고 또 MB 저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당, 바미당은 조금 아리송하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미당은 소식을 좀 아실 테니까 과거에. 거기 알아서 뭐예요. 그 잘 될 일이 없는데 그거 뭐 알아봐요. 뭐 저만 아프죠. 좀 시끄럽대요. 아무튼. 그래요? 예. 시끄러운 건 아니 뭐 큰 뉴스는 아니지만 그 작은 뉴스로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잘 서로 합이 맞지는 않나 보던데요. 그건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조용한 당이 있었어요? 그냥 뭐 자기가 취하니까. 하여튼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예. 거기다 우리 박주선 예. 공동대표도 자꾸 소외되면은 예. 또 거기에 생각이 맞아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그래요. 박주선 공동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본인이 공동 얼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그 정치적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거기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곧 네. 지도부로 컴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도부 컴백은 뭐 선거대책위원장이랄지 서울시장 후보랄지 하면은 자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카메라가 누구를 비치겠어요? 그러니까 박주선 대표는 얼굴을 비치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는지 네. 모르지만은 돌아올 거예요. 항상 하시는 말씀 돌아올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갔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박주선 대표였어요. 저기서 저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대표로 봐줄 거라고 저렇게 대표라고 하고 갔을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제가 솔직히 제안했어요. 네. 당대표를 맡아라. 네. 왜냐하면 박정천,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또 당대표를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주선 의원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했더니 안 하고 그쪽 가서 공동대표 해가지고 뭐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잘 안 되면 우리는 좋아요. 돌아오니까. 정의당하고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상당히 돼가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세게 명분을 막 만들어가대요. 들어오는 게 막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공동대표 내놔라, 아니 원내대표 내놔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소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사실 저는 그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처음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더니 그냥 뭐 박지원이 유일하게 반대한다. 네. 그러는데 요즘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되죠. 물론 서로 다른 당이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예.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원들 투표나 예. 그 당원 구성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의사결정권을 예, 가지고 그래서 있죠. 이제 거기에서 호남 평화당하고는 경쟁을 한다. 우리하고는 다릅다 하는데 의뢰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나 전쟁이나 휴전 합치기 전에는 한 발씩 나눈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미국에서 얼마나 올해는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 압박 제재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짧은 사람들은 생각이죠. 예, 꼭 김어준 공장장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짧은 생각은 그렇게 잘 몰라요. 누구 같다 해야 알아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걸 완전히 몰라서라기보다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많죠. 잘 안 돼. 그게 잘 돼버리면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요. 많죠. 아베가 북한으로 먹고 산 것 이상으로, 북한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요. 남한에.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 좋아져 버리면 어디 기댑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양분화되니까 국력 낭비도 많고 남남 갈등이 있지만은 역지사지하면 좋습니다. 보수는 저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무조건 반대하고 비핵화하면 만나지도 마라. 비핵화 시키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고 보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좀 철저히 잘해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조심하면서 잘해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해봐야 안 된다가 뭡니까 이게? 저도 대북 특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꼴통 보수들이 얼마나 반대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한 송호경 특사가 저한테도 그래요. 남조선만 꼴통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조선에도 꼴통 보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반대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군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군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버티냐고요. 군부도 대결이 존재해야 힘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군은 전쟁을 해야 먹고 살죠. 그래서 다 어느 사회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걸 잘 역지사지해서 활용하면은 협상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구상에서 홍아베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베도 들어오고 홍유밖에 없어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오늘? 하신 말씀?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철저히 동맹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 신임 국무장관이 CIA 국장 때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실무자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완전히 드림팀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기조를 한미 신뢰, 한미 공조 이 기조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것은 북한이 이익이니까 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해 많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60년, 70년 안 되는데 한꺼번에 벌어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트럼프가 결정한 것으로. 모든 것은 트럼프가 결정해요. 북한은 김정은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그 잡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인내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운전하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민주당, 아니죠, 민주평화당. 죄송합니다. 항상 헷갈려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지윤 박사님이 노벨 문구를 남기고 갔습니다. 노벨 프라이즈 is for you.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다. 노벨 프라이즈 이꼬르 트럼프. 꼭 문장이어야 하느냐.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 프라이즈라는 말을 모두가 다 하면 너무 티나니까 칭찬하고 잘냈다 고맙다고 하고 각종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벨 이꼬르 트럼프라고 하든지 문법이 맞아야 합니까? 뭐? 네. 교회 오늘 또 무장 많네요. 네. 한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많죠. 예, 많습니다. 재미있는 캐릭터라서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북미 회담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김준 박사님을 고정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바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교회 이것저것 문자 많이 왔는데, 1900번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 기사님 너무 크게 뉴스 공장을 틀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0분 이상 확보됐습니다. 김지현 박사님이 고정으로 나오시면 제가 관둘 수도 있는데 여성 패널들이 더 생길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저희는 여성 패널이라 모신 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것도. 할당? 그것도. 예. 아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가 예. 소셜 믹스인데, 예. 이게 제가 이제 주택 정책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 주제로 끝내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소셜 믹스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섞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섞이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섞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도 섞이는 건 남자, 좋아합니다, 여자가 저는. 남녀노소 다 섞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섞이고 특히 이제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종 섞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네. 이제 다문화도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섞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주일에 그 북한 가고 싶은 곳 하느라고 마무리를 못 했는데 겨울에 하던 주택 정책의 맨 마무리로 네. 오늘 소셜 믹스라는 걸 소셜 들고 믹스. 소셜 믹스. 소셜 믹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저 광고 하나 할게요. 소셜 믹스 하면서 제가 이제 집에 대해서 하는데 집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집놀이 정말 잘하시는 우리 김호중 공장장님과 같이 사는지 같이 노는 파트너에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집놀이. 집놀이가 네. 집으로 할 수 있는 놀이들인가요? 그럼요. 놀이를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왜 노래도 나온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집놀이. 이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우리의 감수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책 광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광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집에서 틀어박히는 집돌이 집순이가 또 여기서 또 많아지잖아요. 예. 네. 이거 꼭 책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니 근데 방에 틀어박혀라 재밌다 이런 거. 그 방에 틀어박힐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라 막 이런 거. 근데 그러고 싶지 아니 근데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닌 사람도 많고. 아니 근데 예. 정말 왜냐면 저도 가끔가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쓰고 이러다 보면은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갖다 또 책으로 쓰고 말로 해야 돼? 이게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주제인 소셜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셜 믹스는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사회적으로 섞인다. 그러니까 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녀노소 뭐 이제 이런 걸 섞인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이게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미 주택 정책에서 2003년에 공식적인 정책의 이름으로 됐어요. 소셜 믹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반가웠는데 뭡니까? 주택 정책의 소셜 믹스. 그러니까 주택 정책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네. 지을 때 그 안에서 분양과 임대를 섞고 아하. 그다음에 여러 층수를 섞고 아하. 섞으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왜냐하면 많은 단지에서 보면은 임대주택 단지를 따로 해놓으면 네. 그 사람들끼리만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아예 섞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한 동씩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파트 단지 가보면 아마 그런 데 가보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몇 개 동을 임대로 하면은 거기 사이에 막 벽도 치고 맞아요. 막 뭐 나오는 출입구도 막 달리하고 사회 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오히려 예. 더 서로 간에 갈등만 예.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한동 안에? 동으로만 아니라 동 안에도 오. 이걸 섞을 수 있게 예전에는 큰 평수 아파트, 글쎄요. 작은 평수 아파트, 가까이 있는 데도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벽이 생겼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네. 가령 지금도 보면은 왜 50평대, 40평 이상대 아파트 동하고 20평대 아파트가 한 단지에 있으면은 또 서로 간에 그러잖아. 너는 못 사는 애, 애들끼리 시작하죠. 이미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한동 안에 섞으면 되거든요. 같은 그렇지. 동인데 50평을 반으로 나누면은 25평씩이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제 섞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일단 사는 동안은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일단은 제일 하는 거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값이 섞어 놓으면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에서 그래요.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단지 아파트가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집값 때문에 제일 그러고 그다음 아이들하고의 또 이 아이들의 갈등, 또 부모들의 갈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뭐 왜 어린 놀이터 같이 쓰고 공공시설도 같이 이거는 쓰고 법으로 이런 거. 정해야지. 아니 근데 건정상으로는 안 될 건데. 법으로 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03년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했었어야 돼요. 제가 거의 40년 전에 제 처음 석사 논문이 소셜 믹스였습니다. 제가 상당히 깨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아파트 네. 아니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30년 있다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이럴 때부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자연스러웠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한 이미 마을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럼요. 보통 예. 마을이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미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생겨버리는 거죠. 법으로 강제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강제를 이제 이미 이제 꽤 많이 이제는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셜 믹스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강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는 거 보면 소셜 믹스는 실패한 정책인가. 뭐 오히려 소셜 믹스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만 커져.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패를 할지언정 계속해야 된다. 저는 권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장으로. 이게요 완전 성공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사회주택 안에 다 이런 걸 섞거든. 소셜믹스가 아예 돼 있는데 거기서도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만 이제 자꾸 그런 게 많아지면은 좀 자연스러워지는 일단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네. 그게 싫은 사람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요새는 옛날에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아파트에 산다는 게 완전히 사회적인 계급 논이 막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좀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좀 작은 주택에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큰 아파트는 오히려 걸고추다. 오히려 부분 임대를 좀 줘서 딴 사람한테 살게 해준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도 많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소셜 믹스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조금입니다. 직장에 남녀가 있는 게 중요하듯이 사람들의 감수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하는 감수성, 그 다음에 포용력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특히 애들한테 중요한 게 이 자극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꼭 정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령 이제
이 아파트가 제가 이제 아파트가 항상 좀 문제라고 그러는 게 섞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섞이려면 바로 이렇게 강제를 해야 섞여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그래서 동네는 그걸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지나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일반 오래 동네는 걸리죠. 네. 우리가 일반 동네에서는 그 안에 무슨 주택 안에 누가 사는지 큰 평수가 있는지 작은 평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누가 집주인이고 다 임대 사니까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야죠. 가령 이제 파리 같은 데도 보면 거기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한 8층짜리 아파트인데. 다 아파트죠, 다 아파트. 아파트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귀족들이 살던 게 요새는 다 쪼개가지고 맞아요. 위에 가면은 맨 위에는 좀 못 사는 원룸짜리 이런 거 살고 반지하에는 또 딴 사람 살고 하인방이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뭐 그냥 섞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주장이 뭐냐면은 섞여야 사람이 큰다. 섞으면서 저기 한다. 부자가 될지언정 스노비시해지지는 말자 제발. 속물이 되지는 말자. 원래 그러니까 부자가 될지언정 스노비 된 사람은 이미 우리가 어저께 잘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유전자는 섞일수록 강해지고 맞습니다. 그게 네. 그 면역력과 상상력과 그렇죠. 이런 게 다 커집니다. 이거는 그 생명의 특징이에요. 네, 정말 섞여야 큽니다. 그리고 한 아예 가지만 변명하자면 네. 문화예술 분야는 네. 저희가 초대할 네. 여성 패널이 많아요. 네네. 요 정치 분야는 잘 없어요. 저희도 안타까워요, 그게. 일부러 안 부르는 게 아니다. 제가 이 후 토크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 줘봐. 그러면 이제 저도 추천 좀 할게. 아니, 상대적으로 적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죠.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적지만. 저라고 좋겠습니까? 맨날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면서 스노비 된 그분이 사는 동네와 네. 제가 사는 동네가 같은 이름의 동네입니다. 니은 히읗 동네인데 이 동네가요. 이 동네도 저쪽 이 사는 윗동네는 거기는 빌라와 큰 단독주택밖에 성세 같은 것만 비밀도 있어요. 아닌데 노년동을 이렇게 니은 글쎄요, 동네라고 좋아요.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는 영동시장 동네입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네. 왜냐하면 이게 땅을 자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쪽엔 다 150평 막 이렇게 잘라. 우리 동네는 한 70평, 50평 요만하게 조그맣게 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야말로 사회적 계급과 그 안에 사는 삶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녹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또 집값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소셜 믹스 그래 그거 참 괜찮은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집값 떨어지는 건 싫어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조금만 발상을 바꿔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원래 강한 겁니다. 네. 원래 강한 것이고. 네. 그리고 아이들. 그 하이브리드에 가장 강한 사람이 제 앞에 지금 바로 앉아있어요. 맞습니다. 마구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하면서 진화도 일어나고 거기서 변종도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멸종해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멸종합니다. 네, 정말. 생명이 원래 그렇거든요. 네. 저도 100번 동의하고요. 네. 이 정치 분야에서도 여성 패널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많이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저희 방송에도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청도 안 하면서 말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적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도.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